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그 다음에 소장농에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자기 땅을 갖게 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은 그렇지 않이 세상의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농지개혁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먼저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쌍놈이 있었죠. 그런데 소장농 제도는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가 친일 지주 보호와 한국 쌀의 일본 반출을 위한 목적으로 육성되었다는 거예요. 해방 당시 전 인구의 70% 이상이 농민인데 농민의 80% 이상이 소장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소장농들은 지주들에게 소장료로 산출량의 50%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들은 그냥 앉아서 50%를 받는 거죠. 그런데 악덕 지주들은 산출량의 70% 이상을 소장료로 징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소장농들이 소장료를 내고 손에 쥐는 평균 소득은 쌀 2.2석, 그러니까 4가마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이 4가마로 6, 7명의 가족이 1년을 살아야 했으니까 그 생활은 비참하기를 말할 수가 없었죠. 쌀 4가마, 6, 7명의 가족이 뭐 몇 달 먹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 외에 또 쌀과 주식과 그 다음에 생활비와 뭐 여러 가지 이런 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소장농들은 딱 한 평, 집 한 칸도 없이 지주들이 내쫓으면 그야말로 가족 전체가 길바닥에 나가 앉아서 당장 굶을 수밖에 없어서 지주들에게 그저 엎드려 빌며 노예와 같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장농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것은 이승만의 농지개혁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1948년 8월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30세에 도미하여 명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며 독립운동을 하였죠. 이 사진은 아주 찌그러지는 초가집 소장농의 집 같아요. 그렇죠? 자, 이승만은 1904년 도미하기 전에 한성 감옥서에 있을 때 저술한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젊은 시절부터 농민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상당히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갖게 된 것은 그가 혼자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감옥에서 이 동서양의 특히 유럽, 미국들의 그 경제사들을 충분히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들이 지방 영주들이 중세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통일되면서 통일 국가로 가면서 거기도 역시 농민들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농민들에 대한 이제 대우가 달라지고 농민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고 농민들도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되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벌써 유럽은 2, 300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되어 왔는데 이 조선은 뭐 아직도 캄캄하니까 그런 선진국들의 예를 보며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는 공화제가 돼야 되고 왕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공화제가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자기가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져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장농이 되어야 된다. 지주제도가 이게 지나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소장농들을 지주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줘 자경농민, 자장농민이죠. 자경농민으로 만들고 국가의 주력 산업을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토지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소작농들이 현혹되는 것도 막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북한은 벌써 김일성을 앞세운 소련이 들어와서 제주도의 토지를 다 무상으로 몰수했죠. 저희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안도에서 땅을 좀 갖고 있었는데 장사도 했었는데 그거 다 뺏겼어요.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부모님은 월남을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땅을 찾겠다고 거기 남았는데 결국은 영영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이산 가족이 되었죠. 자, 그런 것이 이제 남쪽에도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은 남노당들, 이 사람들은 이 소작농들을 꼬시는 거죠. 땅을 무상으로 주주들에게 빼서 나눠주겠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소작농들에게 땅을 공산주의자들은 지주의 땅을 몰수해서 소작농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걸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 농장으로 해서 역시 소작농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소작농과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작농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한 농지개혁은 한국전쟁 때 북한의 인민해방 전략을 무산시켜서 한국의 공산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를 이제 지주들에게 수용하는데 유상으로 수용해서 이 소작농들에게 또 유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대립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지주들은 자기 땅을 몰수당하는데 뭐 유상이지만 값을 많이 쳐달라고 하겠죠. 그것이 계속 대립이 되고 사실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지주들이기 때문에 그 땅값을 최대한 쳐서 받기를 주장하고 국회 내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대립이 됐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소작농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작농들이 그 땅값을 갚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많이 갚기를 원했겠죠. 그 소작농들이 농사 지는 거 외에 무슨 수입이 있겠습니까? 소작농들에게 단계적으로 몇 년간 차차 갚을 수 있도록 능력 안에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그건 사실 기득권 세력들의 엄청난 저항과 그런 것이 있었지만 물론 여기는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의도도 있다 이런 또 의견도 있어요. 뭐 당연히 또 그런 의견도 있겠죠. 왜냐면 지주 계급들의 어떤 권력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또 정치적인 목적도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주들의 땅을 유상으로 수용해서 그래서 소작농들에게 유상으로 나눠줌으로써 이제 소작농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땅을 갖고 있는 자격 농민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아무리 농사가 풍년이 돼도 절반은 전부 지주에게 갖다 바치고 70% 갖다 바치고 남은 거 갖고 연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작은 땅이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땅에서 나온 수확을 자기들이 먹고 또 자식을 공부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빈민층에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계층으로 올라선 것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소 팔고 땅 팔아서 서울에 대학을 보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6.25 때 이제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제주도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런 북한에서 쓰는 방식이 먹히지 않는 거죠. 왜? 나는 이미 내 땅이 있는데 왜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지으면 되는데 무슨 무상몰수 무상 분배냐. 내 땅을 난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공산주의를 6.25에서 몰아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70년대 이제 공업화 근대화로 오면서 그때 이제 자경 농민들이 자식들을 서울에 유학 보내서 공부시켜가지고 그들이 이제 60년, 70년, 80년 이제 우리나라 중공업 시대를 이끄는 그런 인재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특별히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전 영세 빈민한 국가에서 자경 농민들이 이제 민중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로 발전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죠.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